안녕하세요. 오늘은 5일장 백화점을 만나다는 주제로 대구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5일장은 말 그대로 5일마다 열리는 장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근대 이전의 우리 문화 근대 그러니까 5일장은 주로 옛날에 봉건 시대 때 많았던 장이죠. 요즘은 5일장이 잘 없으니까 요즘 와서 좀 등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여기서 5일장은 5일마다 열리는 시장을 의미하기도 하고 어 근대 이전의 우리의 생산 방식, 판매 방식, 소비 방식 전반의 문화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백화점은 근대와 함께 등장한 생산 방식, 판매 방식, 소비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냥 5일장 백화점 안에 그런 뜻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강의를 한번 들어보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5일장은 근대 이전의 사회를 상징하고 백화점은 근대와 함께 등장한 사회를 상징하는데 대구가 5일장 문화에서 백화점 문화로 어떻게 만났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어, 이 5일장은 말 그대로 5일마다 열리는 장이거든요. 5일장은 5일마다 열리는 장이니까 어, 저 장마다 막 따라다니는 장돌뱅이들 말고는 내가 집에서 농사를 짓다가 집에서 배를 짜다가 5일마다 내가 짠 거, 내가 농사 지은 걸 가지고 가서 판매를 해요. 그러니까 생산자인 동시에 내가 판매자가 되기도 하고 소비자가 되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5일장인 거고 매일 열리는 백화점에 농부가 가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때 백화점은 생산자 따로 있고 판매자가 따로 있는 그러니까 백화점은 판매에만 전념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매일 열리는 장이니까요. 그래서 어, 백화점이라고 하는 말은 이 안에는 생산자가 들어올 자리는 없어요. 이 안에는 오직 판매하는 사람, 유통하는 사람만이 있는 존재죠. 그러니까 이 5일장 문화와 백화점 문화가 근대를 계기로 싹 갈라지는데 근대 이전과 근대 이후에 대해서 대구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백화점 이야기와 함께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뭐 백화점에 대해서 많이 알고 5일장에 대해서 많이 아는 건 아닌데요. 이건 소설 북성로의 밤이라고 제가 쓴 소설이거든요. 대구 북성로에 있었던 어떤 백화점, 대구 최초의 백화점을 배경으로 쓴 소설입니다. 뭐 백화점 이야기는 아닌데 백화점을 배경으로 쓴 소설이고 그 소설을 쓰다 보니까 이러한 문화에 대해서 공부하게 됐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일장과 백화점을 나누는 이 경계를 근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대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근대라는 말은 주로 1876년 강화도 조약 들어보셨잖아요. 강화도 조약으로 이렇게 쇄국을 펼치고 있던 조선 사회가 개항을 한 시절부터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까지를 우리는 주로 근대라고 얘기해요. 우리나라 근대는. 근데 근대라는 용어는 나라마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유럽에서는 뭐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종교 교육이 막 일어나던 때 그러니까 개인이 전체보다는 개인이 더 중요하다. 국가보다는 개인이 중요하다. 막 그런 막 의식이 싹 텄을 때를 근대라고 하기도 해요. 그러면 그건 15세기, 16세기 정도 되는 거고. 그런가 하면 또 유럽에서는 자본주의가 막 이제 막 형성되기 시작하고 시민사회라는 게 막 이렇게 막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막 시민사회 의식이 막 돋아나는 세월 그때를 근대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근대가 17세기 내지 18세기가 돼요. 그래서 근대가 꼭 어느 시대다라고 딱 꼬집어 말할 수는 없고 문화나 시대나 또는 어떤 나라별로 약간씩은 다르긴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통상적으로는 1876년부터 1919년 3월 1일까지를 근대라고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 집권 이후에 근대화를 일으키던 그 시대를 또 근대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말하는 근대는 1876년 개항 때부터 일제강점기까지 해방 전까지를 무대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안에 5일장이 5일장 문화가 백화점 문화로 많이 바뀌어 왔거든요.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어, 다 아시다시피 대구 사람들은 아시다시피 동성로 가보셨잖아요. 동성로에 가보셨죠. 근데 대구에는 동성로만 있는 건 아니고 동성로도 있고 서성로도 있고 북성로도 있어요. 이게 동성로인데 이 동자를 보시면 동쪽의 동자잖아요. 이 성이 우리 흔히 말하는 이 성 있잖아요. 이렇게 된 성.
적을 막기 위해서 빙 둘러싸고 있는 그 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대구가 성의 도시였어요. 읍성에 있는 도시였거든요. 이렇게 성으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었던 도시인데 요 동쪽 벽이 요게 동쪽 벽이 동성로가 되었거든요. 이 서쪽 벽은 서성로가 되고 여기 북쪽 벽은 북성로가 되고 남쪽 벽은 남성로가 되어 있어요. 남쪽 벽이라 하면 이쯤이 남성로 앞에 지금 새로 생긴 현대백화점 뒷골목, 현대백화점 뒷골목이 남성로고 동성로는 뭐 대구백화점 자주 가보시는 그게 동성로이고요. 북성로는 콘서트하우스 건너편, 콘서트하우스 남쪽 건너편에 있는 도로가 북성로예요. 이런 도로가 동서남북 성로가 생겼거든요. 원래 이렇게 성이 있었는데 성의 기능이 뭐냐 하면요. 성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 하면 성을 튼튼하게 쌓아서 적으로부터 나를 지키겠다. 이게 성의 기능이거든요. 안에 있는 사람을 안전하게 지키겠다. 우리 재산, 우리 생명, 우리 문화를 이 성벽을 튼튼하게 쌓아서 지키겠다. 그래서 한나라 때 보면 중국 한나라 때 보면 막 만리장성을 쌓잖아요. 흉노로부터 자기를 지키려고 성을 쌓아요. 우리나라 고려에도 막 천리장성을 쌓잖아요. 저쪽 이민족들 고쳐도록 천리장성 쌓듯이 조선시대에도 성이 많았거든요. 곳곳에. 그중에 대구에는 대구읍성이라는 성이 있었는데 1906년에 이 성이 없어집니다. 1906년까지 이 성이 있었거든요. 1906년에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이제 개항과 함께 일본 자본이 조금씩 들어와요. 우리나라에. 일본 자금이 조금씩 들어와서는 이 성을 허물어냅니다. 성의 이렇게 도로를 닦아요. 그래서 성을 허물어낸 동쪽에 있는 벽을 허물어내고 닦은 도로가 동성로고 북쪽에 있는 걸 닦은 게 북성로거든요. 이 대구 읍성은 돌로 쌓여져 있었던 성이거든요. 토성이었어요. 석성이었어요. 석성. 돌로 쌓여진 성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서는 이 성벽을 허물고 석성보다 더 강한 쇠로 된 성을 쌓은 게 아니라 도로를 만들어 버렸어요. 도로를. 돌보다 쇠가 더 튼튼한데 새로 된 성을 만드는 게 아니라 도로를 만들어 버렸다는 얘기는 이제 성의 시대는 갔다는 거지. 적을 막고 나를 지키고 이 성벽으로 나를 지킬 수 있는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도로를 닦은 거는 교역을 하기 위해서거든요. 무역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이 성벽을 그냥 단순히 이 도로를 성벽을 허물어내고 만든 도로를 그냥 단순히 도로라고 생각하지 말고 철도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우리나라에 1903년, 4년 이럴 때 일본 자본이 경부선 철도를 쭉 깔았잖아요. 도로를 닦는 거죠. 그러니까 도로를 닦는다는 것은 안에 갇혀 있지 않고 이제 밖으로 나가서 저쪽하고 물자를 교육해서 내가 부자가 되겠다는 거죠. 물론 물자 교육이 제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전쟁을 일으켜서 막 때려 부수고 뺏어오고 막 그렇게 하는 그게 제국주의거든요. 제국주의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20세기에 막 전 세계에 막 광풍으로 몰아쳤던 제국주의라는 것은 제국주의 상업국가라는 얘기예요. 농사를 짓거나 안에서 뭘 하지 않고 바깥으로 튀어나가서 그 항로를 개척하건 육로를 개척하건 어쨌든 바깥으로 막 나가서 나무 땅에 생산된 것을 렌트 가져오고 내 땅에 생산된 것을 비싼 값에 팔고 그게 제국주의거든요. 근데 이게 교육이 제대로 안 되니까 더 많이 벌려고 하니까 가서 막 무력으로 때려 부수는 거거든요. 무력으로 때려 부수고 자기가 독점해서 막 영업을 하는 거. 그게 제국주의인데 그 문화가 이제 우리나라에 온 거예요. 그래서 벽이 없어지고 도로가 생겼다는 것. 그게 오일장이 없어지고 백화점이 생겼다는 거하고 일맥상통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일장이 사라질 무렵 일본 자본이 많이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오일장이 사라지고 오일장이 사라질 무렵부터 이제 백화점이 생겨났지만 마찬가지로 그 이전에는 막혀 있던 것들이 다 뚫려서 도로가 되고 사통팔달 막 뚫리는 그런 세월이 된 거죠. 한 가지 여기서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볼 거는 그 이 도로 보시면 알겠지만 일자로 쭉 뻗었잖아요. 물론 성벽이 일자로 쭉 뻗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대구 시내에 있는 중앙통 기억하시죠? 저기 대구역 내거리부터 반월당까지 있는 중앙통이 일자로 쭉 뻗었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는 일자로 쭉 뻗는 그런 도로가 잘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 여기가 우리 집이잖아요. 여기가 내 친구 집이잖아요. 여기가 우리 스승님의 집이다. 그러면 이 집을 가려면 어떻게 가다가 큰 바위가 있으면 이렇게 피해가 가요. 큰 나무가 있으면 또 피해가 가. 산적이 여기 숨어 있다 그러면 또 이렇게 피해가 가. 강이 있으면
강을 바로 건너지 않고 얕은 데로 또 돌아서 가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친구 집까지 그 직선거리는 이렇지만 산도 피하고 바위도 피하고 산도 피하고 무서운 짐승도 피하고 도둑놈도 피하고 깊은 강도 피하니까 구불구불구불구불구불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골목길 문화가 이런 거거든요. 골목길은 구불구불구불해요. 옛날 근대 이전의 골목은 이렇게 구불구불했어요. 근데 근대에 들어와서 골목은 어떻게 돼요? 산이 있고 깊은 강이 있잖아요. 그냥 뚫어버리는 거죠. 산이 있으면 뚫어버리고 깊은 강이 있으면 다리를 놔버리는 거죠. 일자로 쭉 뻗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근대가 가져온 문화예요. 근데 이전에는 좋게 말하면 자연 친화예요. 자연을 있는 그대로 지키면서 피해서 줄줄줄줄 다니는 문화였고, 근대에 들어오면 다 필요 없고 사람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거니까 산은 뚫고 계곡은 메우고 강은 건너게 다리를 만들고, 이게 이제 어 근대가 가져온 생활 변화인 거죠. 오일장 오일장이 어 내가 집에서 농사도 짓고 배도 짜고 우유도 짜고 다 해서, 그러니까 집안에서 비전문적인 상황. 그러니까 내가 모든 일을 다 하니까 비전문적이죠. 채소도 농사도 지어야 되고 벼농사도 지어야 되고 우유도 짜야 되고 지붕도 올려야 되고 벽도 만들고 막 이런 사람 비전문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집안일을 모두 다 하는 이 문화에서 아주 전문적인 문화로 변해간 것과 같은 거예요. 이 도로가 샥 뚫리는 거.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구불구불한 도로도 매력이 있는 거고 뻥 뚫린 도로도 매력이라는 게 둘 다 장단이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런 구불구불한 도로가 길이 직선 도로가 되었고, 성벽이 무너지고 도로가 되었고, 오일장이 사라지고 백화점이 등장한 문화가 이제 우리에게도 닥쳐온 거예요.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 그런 세월이 온 거거든요. 근데 그 북성로에, 대구 북성로에요. 대구 최초의 백화점이 등장해요. 1930년대에. 미나카이 백화점이라고 4층 건물 지하 1층이 따로 있고 지상만 4층인 미나카이 백화점이라고 등장을 하거든요. 이게 일본어로는 이렇게, 한문어로는 이렇게 되는데 미나카이 백화점이 등장을 하거든요. 이 백화점이 대구에 딱 등장하는 순간 대구에 있던 다른 많은 상점들은 타격을 엄청나게 입게 돼요. 백화점 억수로 깨끗하고 물건도 엄청나게 많고, 또 우리 재래시장은 어떻게 해요? 물건을 사러 가면 물건을 막 만지면 어떻게 하게, 물건을 막 만지고 안 사면 돌아서 욕하잖아. 왜 만질 거면 사지도, 안 살 거면 만지지도 말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백화점에 와서 막 만지고 구경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도 인사를 막 하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이게 너무나 다른 문화인 거죠. 우리의 전통적인 방식하고는. 그리고 예전에는 물건을 이렇게 진열을 해 놓으면 누가 훔쳐갈까 싶어서 늘 감시를 했는데, 여기는 이렇게 그냥 다 널어 놓는 거죠, 다 보도록. 아주 놀라운 변화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 이 메나카이 백화점이 놀라웠던 게, 우리는 밤 되면 어떻게 해요? 불을 끄고 자잖아요. 모든 상점이 다 그래요. 근데 이 미나카이 백화점은 밤에도 야외에다가 조명을 설치해서 막 비추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우리 비추어 놓듯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동아 쇼핑이 불을 켜놓고 있는 거, 현대백화점이 불을 켜놓고 있는 건 아주 익숙한데, 당시 사람들에게는 아주 이상한 일인 거죠. 근데 이 문화가 여기에 밤에도 여기에 백화점이 있음을, 화려한 뭔가가 있음을 계속 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화되어 있는 거예요. 전문화되어 있는 거. 오일장은 비전문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백화점은 이제 전문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점이 놀라웠던 거고, 조선 사람들한테. 또 하나 놀라웠던 건, 이 백화점에 들어가면, 우리는 실내에 들어가면 항상 신발을 벗어요. 그게 우리 문화인데 백화점에 신발을 신고 들어가는 거예요. 실내로 들어가는데 신발을 신고 들어가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고 신발을 신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발을 신고 들어갔는데도 이상하게 바닥이 더럽지 않다는 거예요. 늘 깨끗하다는 거예요. 왜 늘 깨끗할까? 우리 집에 누가 손님이 신발을 신고 들어오면 집안이 더러워지는데 저기는 왜 깨끗할까? 당연히 전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청소부가 따로 있는 거예요. 매장 직원이 아닌, 청소하는 사람은 계속 청소만 하니까 백화점이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전문화된 어떤 공간은 비전문화된 공간보다 훨씬 더 매력적으로 와닿았었어요, 우리한테. 그래서 일본인이 막 조선인을 막 강압적으로 막 조선인 가게를 막 부수고 때려 부수고 막 한 게 아니라,
당연히 더 매력적으로 변해버리니까 조선인들도 이 백화점에 가서 사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한 시대가 몰락하는 거죠. 조선, 일본을 떠나서 한 시대가 쭉 망해 전문화로 한 시대가 쭉 이제 변해가 버린 그런 사회가 우리나라에 온 게 1906년부터 시작해서 1945년까지 이런 변화가 평화를 많이 막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대구 인구가 한 5만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때부터는 농촌에서 농사 짓던 청년들이 전부 대구로 몰려와요. 몰려와서 이제 장사를 시작하고 뭐 재화를 배워서 뭘 하기 시작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대구는 1900년부터 시작해서 1945년 사이에 물론 그 이후도 더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사이에 이런 엄청난 어, 문화적인 변화를 확 겪게 되는 거죠. 이 문화적인 변화가 앞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뭐 잘했다,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를 들리는 건 아니고요. 그런 변화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대구 읍성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 안에 경산감령공원 있고 뭐 무궁화백화점 있고 다 있어요. 요 안에 경산감령공원을 둘러싸고 있는 요 대구 읍성이 어떻게 무너졌느냐 하면 대구 읍성을 막 보수를 했거든요. 어, 들어보셨겠지만 미국이나 프랑스가 우리나라를 침략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신미양요고 병인양요라 그러잖아요. 병인양요 때 프랑스 군대가 막 저쪽 서해안으로 침입하고 신미양요 때도 미국 군대가 와서 막 침입을 하거든요. 그 뒤로 흥선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펴고 있던 흥선대원군이 전국에 있는 모든 성을 다 개보수하라고 명령을 내려요. 한참 한 300년 동안 전쟁이 없었으니까 병자호란 이후로 성이 다 허물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1870년대에 이 70년쯤에 이 누구야 흥선대원군이 전국에 있는 성을 다 보수를 하라 그래요. 대구 읍성도 그때 새로 막 보수를 했거든 튼튼하게. 그러니까 적의 총이나 대포를 막으려면 성을 튼튼하게 쌓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을 막 보수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대구 읍성이 무너질 때 어떻게 무너졌느냐? 총소리가 났느냐? 총소리 한 번도 안 났거든요. 총소리가 한 번도 나지 총 아니면 대포 아니면 부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벽을 총소리 한 번도 안 나고 이 벽이 싹 없어져 버렸어요. 상업 자본이 들어와서 벽이 있는 것보다 다른 건물을 짓고 도로를 내면 돈이 더 된다라고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세월이 와버린 거죠. 그래서 총소리 한 번 나지 않고 몇 날 며칠 밤 만에 이 벽이 싹 다 허물어지고 도로가 생겨나고 백화점이 생겨나고 각종 전문 가게, 과일 가게, 모자 가게, 뭐 정미소, 신발 가게, 전문 가게가 쭉 이렇게 막 생겨났거든요. 그렇게 생겨나면서 오일장은 자연스럽게 쭉 사라지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구에 업성이 있었구나. 대구에 이렇게 네 개의 네 개의 동성로, 남성로, 서성로, 북성로가 있는데 그게 성이 없어지고 도로가 되었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제일 처음에 원래 사람들은 어떻게 생산했냐? 물론 아주 고대에는 생산 안 했죠. 그냥 길에 있는 거 막 잡아먹고 채집하고 그랬잖아요. 막 잡아먹고 채집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자기가 직접 만들기 시작해요. 수공업 시대였잖아요. 그게 수공업 시대인데 뭔가를 막 나는 이 신발을 잘 만드는 사람은 신발을 만들고 또 화살촉을 잘 만드는 사람은 화살촉을 잘 만들고 또 그릇 잘 만드는 사람은 그릇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손으로 만드는 수공업 시대죠. 수공업 시대에는 생산성은 낮지만 어떤 한 개인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수공업 시대에는 어떤 아이가 오늘 공장에 들어온 아이가 신발을 새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신발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몇 년을 배워야 돼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수공업 시대에는 한 아이를 가르치려 그러면 몇 년이 걸려요. 3년 내지 5년 막 10년씩 걸려서 도제식으로 막 물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 생산성은 낮지만 이 수공업자들, 기술을 가진 수공업자들은 굉장히 대접을 받을 수 있었죠. 기술을 배우기 워낙 어려운 시대니까 그 정도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돈을 많이 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수공업 시대가 산업혁명과 함께 슥 무너지기 시작해요. 슥 무너지기 시작하면 어떤 사회가 등장하느냐 하면 이제 대량 생산 사회가 들어오는 거죠. 대량 생산. 대량 생산 사회의 기본은 저거예요. 매뉴얼이거든요. 대량 생산 사회는 이 신발 하나를 만드는데 신발 만드는 첫 디자인부터 바느질까지 저 끝까지 내가 다 알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걸 다 배우려면 너무 힘드니까. 그걸 다 배우려면
힘이 들고 생산성이 막 낮아지니까 니는 신발 하나 만드는 부분 중에 밑창만 만들어라. 너는 뭐 디자인만 해라. 너는 이 줄만 만들어라. 뭐 그렇게 다 나누어지는 거죠. 분업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량 생산 시대에 기본적으로는 분업화를 딱 시켜서 한 사람에게 딱 한 가지 분야의 일만 하게끔 만들거든요. 한 사람에게 딱 한 가지 일만 하게 만드니까 생산성은 굉장히 높아지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도 당연히 떨어지는데 이 사람의 자체는 별로 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 달만 옛날에는 신발 하나 만드는 걸 다 가르치려고 그러면 몇 년이 걸렸지만 이제는 한 달만 교육을 시키면 딱 그 분야는 잘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돼서 이제 사람의 가치가 막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가 막 떨어지고 어 원래 신발 하나 다 만들던 시대 또는 내가 농사를 짓던 시대, 오일장 시대, 신발도 내가 만들고 농사도 내가 짓고 삼배도 내가 배도 내가 짜던 시대에는 아마추어지만 여러 가지 일을 하기 때문에 옆에 사람이 뭔 일을 하고 있는지도 좀 알아요. 옆집 아저씨가 뭘 하고 있는지도 알고 우리 집에 뭐가 필요한지 또, 또 우리 아이가 뭘 해야 되는지 뭐 이런저런 사정을 좀 이해를 해요. 근데 내가 신발 중에서도 밑창만 만드는 딱 그것만 만드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뭘 만드는지 대해서 알 필요가 없어요. 알아서도 안 되고 알면 오히려 생산성이 더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말하자면 몰 인간화가 되는 거지. 상대를 별로 배려하지 않고 내 일만 쭉 하게 되는. 그런데 대신에 생산성은 많이 높아져 가지고 자전거 만드는 기술이 하나도 없어도 나한테 자전거를 아니 자동차나 자전거에 나사 하나 끼울 기술이 없어도 자전거나 자동차를 탈 수 있을 만큼 좋은 사회는 된 거지. 그러면 좋은 사회는 된 거죠. 그렇지만 이제 네가 뭘 하는지 내가 뭘 하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런 사회가 돼 버렸죠. 그래서 이 대량 생산 사회가 이 백화점 사회가 대량 생산 사회거든요. 대량 생산 사회에 들어오면 매뉴얼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나의 창의성이라는 건 별로 없어져요. 왜냐하면 매뉴얼에 시키는 대로만 하면 불량품이 나오지 않는데 내가 창의성을 발휘하기 시작하면 불량품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가 창의성을 발휘하면 안 돼요. 그냥 시키는 그대로만 탁탁탁 맞춰줘야 되거든요. 구멍을 들어보셨겠지만 코드 생산 시스템이라고 하기도 하고 컨베이어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컨베이어가 쭉 있잖아요. 조립 라인이 딱딱딱딱딱 조립 라인별로 쫙 있어요. 컨베이어 벨트가 막 돌아가요. 그럼 나는 내 앞에 온 벨트가 막 돌아갈 때마다 내가 주어진 것만 이렇게 딱딱딱 조립을 하면 되는데 거기서 내가 만약에 조립을 이렇게 하지 말고 다르게 한번 해봐야 되겠어. 구멍을 여기 뚫지 말고 여기 한번 뚫어봐야 되겠어라고 뚫어버리면 컨베이어 시스템은 망가져요. 딱 정해진 장소에 뚫고 정해진 시간에 끼우고 정해진 시간에 붙이고 이렇게 하도록 딱 돌아가는 게 매뉴얼이거든요. 그래 그, 그 시대 그 시대가 이제 백화점의 시대가 된 거죠. 그 시대에 대한 반성은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고 너무하다라는 그 시대에 반성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 2차 세계 대전 2차 세계 대전 때 있잖아요. 2차 세계 대전 때 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나갔잖아요. 그 사람들이 전쟁으로 나간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은 군사들이 전장으로 나가서 싸우거든요. 옛날 그 중세 시대 전쟁보다 중세 시대는 기껏해 2만, 3만, 10만 뭐 수나라 많았다면 100만이라 하지만 2차 세계대전 몇 천만이 막 전쟁에 왔다 갔다 동원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전쟁에 동원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정말 내게 손가락이 하나 있다는 것 때문이거든요.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 손가락이 하나 있다는 이유로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창솜씨나 칼솜씨나 활을 배우려 그러면 굉장히 오랜 시간 수련을 해야 돼요. 검도를 배우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 수련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우리나라 청년들 육군 훈련소에 가서 4주만 하면 전부 다 총을 잘 쏘잖아요. 금방 익힐 수 있거든요. 아주 간단한 매뉴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세상이 된 거죠. 이 백화점의 시대라는 게 그런 세상이 된 건데 이 오일장 그러니까 이 오일장 시대가 한 사람이 아마추어적인 실력으로 여러 분야를 다 담당했다면 백화점 시대는 전문화되어 있다 그래서 판매원도 전문화되어 있고 생산자도 전문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백화점 시대로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전보다도 훨씬 더 뭔가가 중간에 막 생겨나요. 그러니까 원래 인류 문명화의 과정이라는 거는 사람과 자연, 사람과 사물 사이에 뭔가를 자꾸 집어넣는 과정이었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 내가 그냥 맨발로 다니다가 신발을 신고 다니듯이
자연과 내 발 사이에 신발이 끼고 그냥 두 발로 막 달리다가 나중에 자동차를 타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자연 사이에 바퀴가 생기고 그냥 맨눈으로 보다가 안경을 쓰고 맨눈으로 보다가 망원경을 쓰고 막 이렇게 망원경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자연 사이에 뭔가가 자꾸 들어오는 게 인류의 문명 발달사거든요. 자꾸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그 들어오는 물품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인류는 훨씬 더 안전해지고 더 풍요로워지고 훨씬 더 편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게 되어 왔어요. 백화점 문명화되면서. 그래서 일자리도 당연히 많이 생깁니다. 중간에 뭔가를 계속 집어넣어야 되려면 이걸 만드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야 되니까요. 예전에는 자기가 먹고 자고 입던 것만 만들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거하고는 거리가 영 멀어졌지만 남들의 생활에 필요한 의자를 만드는 사람,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이 마구마구 막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일자리가 막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일자리가 마구 생겨난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뭔가가 계속 더 많이 생산된다는 얘기고 일자리가 더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돈을 더 많이 막 번다는 얘기잖아요. 더 풍요로워진다는 얘기죠. 혹자들은 이런 말들을 해요. 막 어 뭐 마르크스 사상을 가져와 가지고 자본주의자가 자본가가 이 뭐지? 이 노동자를 막 착취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아니었으면 이미 다 밝혀지고 있는 거죠.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예컨대 제가 자본가인데 여러분들 우리 집에 노동자인데 월급을 최대한 적게 주고 내가 물건을 최대한 많이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공장이. 이 사람들은 구매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내 공장이 문을 닫아야 되거든요.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왔다 갔다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어떤 사람 또는 일부 특정한 시기에 이 불균형이 너무 심했을 때 불만이 많아지는 거지. 기본적으로는 이 생산자와 자본가는 서로 상생하는 관계로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백화점이 만약 계속 성공하고 있다면 그건 이 둘 관계가 어느 정도 균형을 유지해 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지. 뭐 그런 시대, 그런 백화점의 시대를 우리 사회가 만났어요. 근데 그 백화점의 시대를 만난 덕분에 우리가 살기는 굉장히 좋아졌는데 한 가지 상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 가지를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예전에는 우리 시골의 고향집에는 다 마당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우리 집에는 마당이 근데 도시의 집에는 마당이 없어요. 아파트에는 물론 마당이 없고 그냥 주택이라 할지라도 마당은 없다고 봐야 돼요. 제가 지금 드리는 의미의 마당은 주택 앞에 화단이 조금 있는 그런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마당이라는 말은 마당은 이렇게 이게 마당이라고 보면 마당은 이렇게 비어 있잖아요. 마당은 비어 있어야 돼요. 마당은 비어 있다는 얘기는 어 무엇이든 무엇으로라도 채울 수 있다는 말이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이 자리에 책상이 있어야 돼가 아니고 이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책상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 자리에는 침대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옛날 마당에서는 여름에는 이렇게 정상을 깔고 앉았으면 식사도 하잖아요. 그래서 식당의 역할도 해요. 손님이 많이 올 때는 방이나 대청마루가 부족하면 마당에다가 이 자리를 깔고도 식사를 막 하고 잔치하고 하면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마당은 비어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었단 말이지요. 그 얘기는 결국 전문화되지 않은 공간, 전문화되지 않은 공간이 있을 때는 누구나 다가 어울릴 수 있었어요. 가령 우리 지금 도시에 우리 집에 마당이 있는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마당과 이 마당은 다른 게 그 마당 안으로 지금 도시에 있는 우리 집 마당 안으로 누가 대문을 벌컥 열고 들어온다면 굉장히 불쾌하고 불안할 수 있어요. 사적인 공간을 침해당했다라고 내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시골에 있던 이 마당은 그런 건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삽들고 너네 일하러 가다가 옆집에 오늘 무슨 일 있나 마당에 한번 쓱 들어가도 아무도 내 공간을 침해당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결국 이 마당의 존재가 이 비전문적인 공간의 존재가 나와 타인 사이의 어떤 완충지대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길 가던 박물 장수가 짐을 이만큼 싣고 온 박물 장수가 우리 집 마당에 들어와서 뭐 화장품 꺼내 놓고 뭐 옷감 꺼내 놓고 막 펴 놓고 있으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막 구경하고 가요. 그런 공간이 있을 때 그런 마당이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 마당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집을 지켜보기도 하고 지켜주기도 해요. 우리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렴풋이는 알아요. 적어도 밥숟가락이 몇 개인지는 알 수 없어도 저 집에 무슨 큰 우환이 있겠구나 또는 저 집에 무슨 큰 귀한 손님이 왔구나. 저 집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구나.
좋은 일이 있구나 나쁜 일이 있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체계적인 어떤 복지 혜택을 받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지금 아파트에서 숨지고 막 3개월 뒤에 발견되거나 막 또는 집에서 가정폭력에 어린아이가 아무리 시달려도 모르는 그런 세상은 아니라는 거죠. 이제 옆에 사람 눈치를 계속 봐야 되니까. 그래서 5일장 시대 때는 이 마당 덕분에 그런 장점은 있었고 백화점 시대 때는 이 마당은 사라졌지만 모든 게 풍요로워졌다는 장점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게 좋다 나쁘다라고 제가 드리려는 건 아니고 그런 정도는 좀 회복을 할 필요가 있는데 가령 불이 나면 동네에 불이 나면 우리 동네에 불이 나면 당연히 소방119 소방대원들이 와서 불을 꺼주거든요. 그게 이 백화점 시대에 전문화된 시대에 불 끄는 사람 따로 있는 거거든요. 우리 집 앞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으면 은행 열매가 떨어지면 청소하는 아저씨들이 치워요. 그게 이 백화점 시대거든요. 근데 이 백화점 시대가 어떤 문제를 낳았나 하니까 뭐 청소하는 사람이 다 치워줄 거고 소방관이 와서 불 꺼주겠지만라고 이제 계기기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계속 엉망이 되는 거죠. 그 은행 열매가 떨어져서 막 밟혀서 냄새를 막 풍기고 있는데 내가 안 쓰는 거예요.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전문가의 영역이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세금을 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맞는 말이긴 해요. 맞는 말이기는 한데 그걸 너무 무 자르듯이 탁 잘라 버리고 나니까 집이 막 불타고 있는데도 소방관이 오지 않으면 안 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막 끄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불이 아무리 나도 집 앞에 아무리 떨어져도 전문적인 어떤 진압대나 청소부가 와주지 않는 사회도 문제지만 그런 전문적인 집단이 오지 않는 한 '나는 손도 까딱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 그것도 이제 굉장히 큰 문제인 거죠. 어 그냥 사회학에 이런 용어가 있어요. 그 DCI. 이 와칭 맞나? WATCI인지? 와칭 윈도우가 있거든요. 골목에 골목으로 난 골목 쪽에 집 벽에 우리 집 밖에 골목이 있다면 이 벽에 창문만 하나 있어도 또는 그 창문에 밤에 불만 켜져 있어도 그 골목에 범죄가 확 줄어든다 그러거든요. 그걸 이제 와칭 윈도우라 그러는데요. 이게 창문을 통해서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도로의 밤길이 되게 안전해진다는 거죠. 굳이 누군가가 순찰을 매일 돌지 않아도 어 이렇게 불만 켜져 있어도 안전해질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의 근접함, 주장스러움을 우리가 자꾸 회피하다 보니까 음 어 모든 걸 이제 돈으로 다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그러려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되고 더 많은 일을 해야 돼요. 어 한 예로 이 전문적인 이 백화점 문화가 여기서 말하는 백화점은 좀 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전문화된 문화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백화점 문화가 우리 생활에 얼마나 많이 하고 들어와 있냐 하면 평소에 한 시장까지 가는 거리가 한 100m라 하잖아요. 백화점까지 거리가 100m면 그 거리를 우리나라 사람 자동차를 타고 가요. 자동차를 타고 쌩 가 가지고는 물건을 색 사 가지고는 그 자동차를 집에 다시 주차해 놓고는 그 시간을 아껴서 어디 가느냐 헬스클럽 가서 또 막 운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조금 걸어가면 저절로 운동이 될 거리를 걷지 않아요. 그 시간에 자동차로 빨리 갔다가 빨리 온 다음에 그 시간을 아껴서 헬스클럽 하는 거죠. 어 조금 무거운 짐을 내가 들어서 운동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무거운 짐을 들지 않고 다 배달시키고 대신에 그 시간에 다른 돈을 막 벌어서 다시 헬스클럽 가서 막 뛰는 거죠. 그러니까 헬스클럽에 가서 뛰지 않으면 운동이 아니라고 생각할 정도로 모든 것이 전문화되어 버린 거죠. 그게 굉장히 이제 어 폐해가 많은 거죠. 그래서 뭐 꼭 헬스클럽 운동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심지어는 뭐 집에 형광등도 제대로 못 가는 경우도 있어요. 형광등 하나도 안 가려고 그러고 아파트 같은 특히 공동주택에 있으면 수도꼭지 하나가 고장 나도 자기가 직접 안 갈라 그러거든요. 그 관리하는 분들이 와서 갈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 그게 좋은 점도 있지만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되어 버려요. 딱 자기 일만 하고 그 자기 일만 하고 수도꼭지도 남이 갈아 줘야 되고 운동도 헬스클럽에 가서 해야 되고 무거운 짐도 남이 들어 줘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돈을 억수로 많이 벌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 일에 미친 듯이 또 막 몰두를 하는 거죠. 아무 일도 하냐고 내 일에 미친 듯이 막 몰두를 해서 돈 많이 벌어서 그쪽에 다 쓰는 이제 그런 백화점 문화는 그러니까 전문화된 문화는 이제 그런 단점도 있는 거죠. 심지어는 뭐
아주 아주 나쁘게는 그 그 뭐 동물 프로그램이라든지 나무집 육아 프로그램 보면서 자기 아들을 보고 막 기뻐해야 되는데 자기는 아이를 안 낳아요. 안 낳고는 TV에 나무 육아 프로그램 연예인이 아이 키우는 거 보면서 "아유 귀엽다." 하고 박수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전에는 자기 아이를 키우면서 느꼈던 행복을 이제 나무 아이 키우는 걸 보고 TV 통해서 막 즐거워하는 거죠. 이전에는 내가 농사 짓다가 농번기가 끝나면 꽹과리 치고 북치고 막 놀던 사람들이 이제는 극장 앞에 앉아서 영화관 앞에 앉아서 이렇게 남이 만든 것만 소비하는 거죠. 그게 뭐 나쁘다 좋다 꼭 나쁜 건 아닌데 훨씬 더 품질이 높으니까. 그렇지만 인제 모든 영역에서까지 어 어 거래 행위로 다 끝나는 내가 뭐 직접 하는 게 하나도 없어져 버린 그런 사회가 돼 가고 있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한 반동이란다. 반성으로 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운동들이 뭐 밤 허물기도 뭐 이루어지고 있고 요즘 도시인들 텃밭도 많이 키우잖아요. 텃밭 많이 키우는 것도 일종의 텃밭을 키우는 거는 지어서 농사 지으려고 농사 지어서 팔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키워서 내가 먹고 내 이웃에게 주고 막 이렇게 이제 아마추어적으로 키우는 거죠. 잘 키운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대량 생산을 막 하려고 그러면 농약을 확 뿌려야 되는데 농약 뿌리지 않고는 대량 생산을 할 수가 없으니까 벌레가 다 먹으니까요. 근데 소규모로 작은 생산을 조금씩 하게 되면 농약 뿌리지 않고도 일정한 수확은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이 문화된 폐해를 어느 정도는 줄일 수 있죠. 그래서 작은 무언가를 한다는 것, 텃밭을 가꾸는 것도 하나의 예인데 작은 무언가를 한다는 거는 대량 생산에 따른 어떤 폐해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는 해요. 음. 우리가 흔히 푸드 마일리지라고들 하잖아요. 푸드 마일리지가 이제 어 어떤 농산물, 음식물이 산지에서부터 내 우리 집 식탁에 오르기까지 배출해낸 그 이산화탄소량을 푸드 마일리지라고 그러거든요. 그 생산물의 무게 곱하기 거리 100km면 100km, 2.5톤 곱하기 100km 막 이렇게 이걸 이제 푸드 마일리지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서 생산된 뭐 어떤 포도를 만약에 가져온다 그러면 그게 배 타고 쭉 오는 동안 쏟아낸 이산화탄소량 그만큼 이 포도 하나에 우리가 환경을 많이 오염시켰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텃밭을 가꾼다든지 집에서 조그마하게 하면 그런 거리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이 물리적인 거리가 가깝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물리적인 거리가 가깝지만 아주 푸드 마일리지가 실제적인 푸드 마일리지가 높은 경우도 많아요. 조금만 벗어나서 경산 정도만 가도 막 비닐하우스도 굉장히 많고 농토가 막 넓잖아요. 그 농토가 넓은데 거기 전부 농약을 엄청나게 치고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막 겨울에 막 보일을 떼고 막 그러잖아요. 그 안에서 생산되는 것 거리는 비록 가깝지만 그 안에서 이미 이산화탄소를 엄청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실제로는 푸드 마일리지가 굉장히 높은 거죠. 우리가 흔히 알려져 있는 거리는 거리 곱하기 무게였을 때 거리는 짧을지 몰라도 그 생산 방식에서 이미 훨씬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막 이제 배출하고 있는 그런 게 딜레마가 되는 거예요. 요즘 이렇게 보면 재활용 일회용을 쓰지 말자는 운동 되게 많이 하잖아요. 일회용 쓰지 말자는 운동은 그럴텐데 그 운동에도 맹점이 있는 게 예컨대 텀블러 같은 거 텀블러를 일회용 컵 대신에 쓰자 이러면 이 텀블러 하나를 만들 때 이렇게 이 텀블러 하나를 생산하고 폐기하는 과정까지 발생하는 오염량은 이 일회용 컵의 천 몇백 배라거든요. 이 텀블러 우리가 천 몇백 번 쓸 수 있느냐? 안 쓰는 거잖아요. 잘 못 쓰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착각을 이제 불러일으키는 거죠. '아 이게 훨씬 더 친환경적일 거야.'라고 이 여자들이 아줌마들이나 이렇게 장에 갈 때 플라스틱 백을 들고 갑시다 하지만 이 백을 백 몇 번 쓰지 않으면 종이 뭐지 비닐 그보다 훨씬 더 오염이 많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어 흔히 자연 친화라고 말하는 것들이 정말 자연 친화적인지 아닌지도 정말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연 친화적이지 않은데 자연 친화적인 거라고 이제 이 그 척하고 있는 거죠. 자연 친화적인 척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예들도 워낙 많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아직까지는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태양광도 지금 시골 가면 태양광 정말 많잖아요. 그 태양광이 만들어내는 이 태양광 시설이
수명이 다할 때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전기량이 실제로 이 태양광 시설을 만들고 폐기하는 데 드는 그 비용보다도 훨씬 더 적다는 거죠, 저 전기량이. 그럼 이건 이 태양광 문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막 양성화로 나와서 될 일은 아니고 연구 단계에서 계속 더 그걸 해야 되는데 더 이렇게 그 열을 더 빨리 올릴 수 있는 더 많이 집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때까지는 그걸 했었어야 하는데 우리는 시장으로 너무 빨리 나와 버린 거 아닌가. 그러니까 소비 일반 우리 시장으로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근데 그래도 뭐 그다지 어 비관적으로만 볼 일은 아닌 게 한국 사람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은 민족이어 가지고 그 불만이 나쁘게 보면 나빠 보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삼성전자가 삼성 반도체가 삼성 휴대폰이 또는 뭐 LG 뭐 휴대폰이 세계 시장을 막 석권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뭐 LG 뭐 세탁기, 냉장고 이런 것들이 세계 시장에서 정말 잘 통하잖아요. 그 배경에는 정말 우스갯소리로 우리나라 아줌마들의 그 불만이 있다 그러거든요. 우리나라 아줌마들이 써보고 불만을 지적하면 그 불만만 개선하고 나면 정말 퀄리티가 엄청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이렇게 공장에서 QC라 그러잖아요. 퀄리티 컨트롤이라고 마지막에 이 퀄리티를 막 점검을 하고 검증을 하는데 한국 주부들만큼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한국 주부들은 딱 써보는 순간 뭐가 불만이고 뭐가 편하고 좋고 나쁘고를 다 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나라 첨단 업체들이 반영을 해서 생산해내니까 세계 시장에 가면 어느 나라 주부도 불만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잘 만든다는 그 제가 오늘 드린 그 5일장의 어떤 단점, 백화점 문화된 그 단점 역시도 저는 별로 비관적으로는 안 보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것에 대한 불만을 많이 잊지 않고 개선하려고 들기 때문에 아마 해소되지 않을까.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빠르게 뭐 그렇게 이제 기대하고 있는 거지. 저는 사실은 그 고기를 별로 좋아하는 식성을 가진 사람은 아니고 어릴 때부터도 고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지금도 그다지 뭐 좋아하는 편도 아닌데 제 아이는 어 고기를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엄마를 닮아서 그런지 고기를 많이 먹었는데 어 아마도 제가 이전에 우리 아이가 중학교 3 학년, 고등학교 1 학년 때까지 그 뒤로는 또 고기를 조금 적게 먹더라고요. 근데 중학교 3 학년, 고등학교 1 학년 때까지 고기를 먹는 걸 보면 그 아이가 중학교 한 3 학년 때까지 먹은 고기 양이 제가 먹었던 고기 양의 한 100 배는 될 거예요. 나보다 나이는 훨씬 더 어리지만 30 살이나 어리지만 나보다 고기 먹은 양은 한 100 배는 더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어 제가 살던 시골에는 집집마다 돼지를 한두 마리씩 다 키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누구 집에 어떤 돼지가 살고 있는지 어떤 친구가 아침에 돼지 우리 어릴 때는 돼지죽통에 밥을 주고 자기 밥 먹고 학교 가고 그랬거든요. 안 그러면 그게 아이들이 할 일이었었어요. 그래서 누구 집에 어떤 돼지가 새끼를 낳았는지 누구 집에 어떤 돼지가 얼마나 컸는지 다 알아요. 다 알고 다른 집 아이들도 우리 집을 다 알고 실제로 동네에 잔치가 있거나 뭐 제사가 있으면 돼지를 잡잖아요. 그 돼지를 아무 때나 막 잡아 먹지는 않았고 잔치가 있거나 제사가 있을 때도 한 집에서 돼지를 잡으면 그 집에서 돼지를 다 못 먹으니까 주로 동네 사람들 그 이웃 모든 동네 사람은 아닐지라도 그 동네 중에서도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끼리는 다 나누어 먹었거든요. 예, 요번에 우리 집 돼지를 잡으면 이집에 가서 좀 주고 저 집 돼지를 잡으면 저 집에 가서 좀 주고 이렇게 했다고요. 아니면 지난번에 무슨 일을 거들어 줬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돼지를 잡았는데 고기 좀 드시라고 주고 이렇게. 그래서 저는 제가 어릴 때는 우리 집 밥상 위에 돼지고기 국이 올라왔다 그러면 그 돼지가 누구 집 돼지인 줄 알았어요. 누구 집 돼지인 줄도 알았고 그 돼지를 누가 잡았는지도 알았고 그거 잡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수고했는지도 알았고 또 그 돼지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도 좀 있었고 그 내 친구가 슬퍼하거나 또는 뭐 아쉬워하는 그런 마음들도 알았어요. 근데 나보다 돼지고기를 100 배나 더 먹은 내 아이는 아마도 그런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을 거예요. 그 돼지가 살아있는 돼지 자체를 어 본 기억이 거의 없었을 테니까요. 그냥 돼지는 엄마가 시장에서 사오는 그냥 고기, 그냥 고기인 거지. 그 문화가 나쁘다. 돼지고기 하나를 오늘 저녁에 돼지고기 하나를 먹으면서도 누구 집 돼지가 오늘 죽었구나 슬프다. 막
볼펜 하나를 쓰면서 이 볼펜을 만드느라고 막 노동자가 고생을 했겠지. 막 이런 생각을 다 해라라는 건 아닌데 적어도 그 언저리쯤은 누군가가 이 돼지를 잡기 위해서 수고했겠구나. 누군가는 배달을 했겠구나. 엄마 아버지는 이 돼지고기를 오늘 내가 먹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겠구나라는 것쯤은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생활이 훨씬 더 풍요로워질 수 있을 텐데 그런 기회를 상실해 버렸죠. 이 백화점의 전문화로 인해서 우리는 그 기회를 완전히 싹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서 다시 그런 시절로 돌아가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돌아갈 수는 없는데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거 시라도 5일장 시대처럼 집에서 만들 수 있는 건 최대한 한번 만들어 보고 뭐 고칠 수 있는 건 한번 고쳐 보고 그런 정도만 해도 이 시대가 이 백화점 시대, 전문화 시대가 가져다 준 어떤 빈곤을 약간은 희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